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힘든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1.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코스피는 이렇게 1%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아침부터서 급락이 나온 이유는 바로 중국의 헝다그룹이 오늘 또 달러 채권 이자를 납입해야 되는데 납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 증시는 이렇게 급락이 나왔죠. 특히 오늘은 삼성전자의 분기 배당이 끝났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의 삼성전자 대량 매도가 발생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 역시 이렇게 삼성전자를 대량으로 매도를 했고, 결국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코스피 대량 매도가 발생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외국인 투자자는 9일 동안 코스피를 순매수했지만 오늘은 이렇게 대량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이제는 코스피 지수가 3000선도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한국 증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헝다그룹 이슈도 끝났으니까 내일부터 한국 증시는 다시 한번 큰 반등이 나올까요? 아니면 오늘처럼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46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어제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1.6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다우지수는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장 중반으로 넘어가면서도 반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제는 미국의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미국이 디폴트가 올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기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예산 처리안 때문에 서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고 미국 정부에서는 임시 예산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셧다운을 선언해서 미국의 연방정부가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하는데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도 이렇게 럼프형이 셧다운을 선언한 적이 무려 37일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셧다운을 선언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한 달 내내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셧다운이 선언된 다음에 3일 뒤부터서는 이렇게 미국 증시는 계속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옐런 장관의 경고는 빨리 9월 30일까지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라 압박을 넣는 전언일 뿐이지 미국 정부가 그리스도 아니고 설마 디폴트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어제는 또 국채금리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보통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할 경우에는 다우지수가 상승을 하고 반대로 나스닥의 기술주들은 내리는 경향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급등하자 나스닥은 무려 마이너스 2.83% 급락이 나왔어요. 장 초반부터 나스닥 종합지수는 이렇게 급락이 나왔고 종가까지 최저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기술주들은 대거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원더우먼의 고향 아마존은 마이너스 2.6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빌 게이츠 아저씨의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너스 3.62%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10월달 한국의 국정감사에 소환될 예정인 구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 역시 이렇게 3%대 급락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미국의 기술주가 내리고 나스닥이 내리고 있다. 그렇다면은 한국의 언택트 관련주들은 마음의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다. 카카오는 10만원이 붕괴될 걸 예상을 하시고 네이버는 추가적인 하락도 무조건 염두에 두셔야 된다. 왜 네이버와 카카오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이냐? 10월 달에는 무조건 네이버와 카카오는 국정감사에 소환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주가 하락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라면은 카카오의 공매도를 치고 싶지만 지금 카카오는 기관과 외국인밖에 공매도가 되질 않습니다. 카카오는 보시면은 지금 코스피 공매도 종목 1위 종목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가능한 수량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특히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렇게 7만원대에 복귀를 했어도 하루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 공매도가 되는 종목의 특징은 잠깐 2, 3일 동안 저점에서 반등을 주고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특징 중 하나예요. 그리고 이렇게 잠깐 반등을 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나요? 반등을 줬는데 카카오뱅크는 딱 5일선 위에 걸쳐 있고 외국인의 수급을 보시면은 이렇게 연일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이게 지금 다 여러분 꼬시려고 작업을 치고 있는 겁니다. 카카오뱅크는 72,000원 근처에서 대량의 공매도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자꾸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줘도 결국에는 이렇게 공매도가 많이 쌓여있는 자리를 돌파하지 못해요. 삼성전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성전자 분기 배당률을 잘 관찰해 보셔라. 삼성전자 그동안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게 삼성전자의 분기 배당일이 9월 30일까지니까 어제까지 매수를 하면은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당을 받자마자 외국인 투자자가 위에서 공매도를 치고 뺄 거다 말씀을 드렸죠. 자, 보세요. 아니나 다를까 평소보다 공매도가 4배 이상 많이 쌓여있죠. 자, 삼성전자가 공매도가 많이 쌓여있는 부근이 76,000원 부근입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76,000원 위에 있었고 최근에는 77,000원 위에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차트 매매, 5일선 위를 타고 가는 이런 차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공매도도 안 치고 그동안 배당을 받기 위해서 잠깐 연기를 한 것 뿐이죠. 자, 삼성전자 정말 허무하죠. 76,000원 넘어간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빼, 76,000원 넘어간다 2주 동안 빼, 76,000원 다시 넘어갔다 또 빼, 76,000원이 아니라 77,000원 넘어갔다 올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 만에 74,000원으로 복귀. 여러분들께 상식적으로 생각하라고 매번 말씀드리죠. 지금 공매도가 8만원 초반대부터서 76,000원대 집중적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지금 다시 82,0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어요. 왜냐하면은 삼성전자의 공매도는 1,000억원대가 아니라 조 단위로 쌓여있기 때문이죠. 아니 천재님,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를 상환하고 올릴 수 있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공매도가 여기서 집중이 됐는데 외국인이 고작 10% 먹으려고 공매도를 1조 이상 칩니까? 증시가 여러분 올해 말까지 박스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글로벌 증시 이벤트를 체크해보세요. 헝다그룹 이벤트 10월 말이면은 얘네들은 지금 이자를 납입하지 않았으니까 디폴트 선언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아시아 증시가 상당히 많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또 11월에는 FOMC 회의가 끝나고 테이퍼링을 시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벤트만 해도 한국 증시가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제 아무리 삼성전자가 지금 다시 83,300원을 넘으려고 하면은 다시 글로벌 이벤트 때문에 올랐다가 빠졌다가 그러면서 공매도는 쌓여있고, 또 연말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 때문에 슈퍼겜이라던가 기관 등의 차익 실현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죠. 거기다가 또 월말에 배당락 이벤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죠. 작년에는 여러분 공매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락이 무섭지 않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배당락이 나와도 주가는 연일 상승했기 때문에 배당락 당해봤자 어차피 주가는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공매도 될 때 배당락 정말 미쳐버립니다. 제가 지난번 SK 하이닉스를 5년 동안 들고 있었을 때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이 배당락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배당 받으려고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연말에 잠깐 올리고 배당 받자마자 이렇게 다 빼버리면은 진짜 사람이 미칩니다. 배당락 당하면은 한 3개월 동안은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면서 배당 자리까지 다시 돌아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3개월이 뭐야? 배당락 자리까지 여러분 언제 복귀가 됩니까? 하이닉스가 8개월 뒤에 배당락 자리까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매도 친 애들은 배당락을 노리고 배당락 시즌에 공매도를 엄청나게 때려버리기 때문에 올해 연말 12월 달까지 다시 83,000원 돌파하기는 현재로서는 거의 힘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 4일 전 삼성전자의 여러분 뉴스들을 찾아보셨나요? 600만 삼성전자 개인 주주분들 삼성전자 실적 때문에 너무나 설렌다. 기사 내용은 정말 뻔합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올 3분기에 올 것이기 때문에 역대급 실적이 기다리고 있고 파운드리 사업과 폴더블 폰도 대박이 났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외국인 투자자는 현재 삼성전자를 순매수 중이며 규모는 1조 3천억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거꾸로예요. 20조를 팔고 1조를 산 거예요. 아니 왜 삼성전자를 20조를 판 거를 이야기를 안 하고 1조를 산 것만 이야기를 하나요? 그리고 매수한 1조 3천억도 배당을 받기 위해서 잠깐 들어온 것 뿐이지 지금 외국인 투자자는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매도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죠. 자, 이 화면은 어제도 보여드린 화면이지만 오늘은 새로 업데이트된 버전입니다. 가격을 보시면은 74,000원이죠. 자, 아침부터서 60만 주로 삼성전자를 꽁꽁 틀어 막고 밑으로 내려버립니다. 이 60만 주는 공매도 물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매수해도 통곡의 벽처럼 계속 생깁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들고 위에다가 받쳐놓는 게 아니라 이거는 주식이 아니에요. 공매도입니다. 저 통곡의 벽 장막판 5분 전까지 계속 있었는데 넣었다 뺐다를 계속하면서 지금은 현재 통곡의 벽이 안 보이죠. 이런 통곡의 벽은 여러분들이 장중에 유심히 관찰하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장 막판에는 동시호가 때 대량 체결이 돼버리기 때문에 통곡의 벽이 깔려있던 것도 매수가 됐고 또 장 끝나고 위에 통곡의 벽이 쌓여있는 걸 보면은 누가 그 주식을 사겠습니까? 일반인 투자자는 이렇게 호가창을 계속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모든 종목이 이렇게 흔적이 남아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기 때문에 저런 흔적을 여러분들께 절대로 남겨놓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저렇게 통곡의 벽이 나올 때마다 매일 공매도 카운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서 공매도를 치면 나도 그 금액에서 공매도를 칠 수 있으면 쳐볼까 하면서 계속 공매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시가총액 상위주 대부분이 이렇게 고점에서 누르는 게 보이면은 그날은 지수 자체가 내리겠구나 이렇게도 연구를 많이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지금 유럽 증시가 개장되고 전부 다 이렇게 급 반등이 나오고 있고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 역시 이렇게 급등 중이에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부터서 S&P 500이라던가 나스닥 야간 선물이 상승 중이었으며 그리고 장중에도 S&P 500이라던가 나스닥 야간 선물이 이렇게 상승 중이었거든요. 이런 날은 여러분 절대로 대주 공매도로 종가 베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엔 진짜 대주 공매도를 종가에 쳤으면 대박이었는데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어제 공매도를 쳐가지고 종가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미국 증시가 급락이 나오면서 아침에 보시면은 상승하는 종목이 100종목도 되지 않죠. 와, 그리고 어제 제가 공매도를 쳤던 종목이 시초가가 마이너스 7%로 시작해서 어제 만약에 공매도를 친 걸 그대로 놔뒀으면은 아침부터서 200만원 이상 수익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공매도도 여러분 추격 공매도를 하면 안 됩니다. 자, 지수가 오늘 2%까지 빠졌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종목들이 상승으로 전환되는 종목들이 조금씩 있죠. 물론 1000종목 이상이 내렸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손실이 누적되고 손실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이렇게 여러분 마이너스 4%까지 빠졌다가 갑자기 종가에 플러스 4% 가까이 올라 버리면은 본인 손실은 8%가 됩니다. 공매도를 쳤을 때. 그래서 지수가 무조건 내린다고 여러분이 공매도를 치는 게 아니라 S&P 500이라던가 나스닥 야간 선물부터서 상하이 종합지수 그리고 아시아 증시를 살펴보면서 정말 고심 끝에 공매도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추격 공매도를 하지 않고 아침부터서 그냥 매매를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전약품 같은 종목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먹을 구간도 상당히 많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국전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전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종목은 조금만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투자 경고와 거래 정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되면은 투심이 안 좋아서 시간에 붙어서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먹을 구간을 주면은 살짝 들어갔다 나오는 식으로밖에 매매할 수 없다. 오늘 국전약품은 투자 위험 종목 지정과 거래 정지를 더블 비앙코처럼 더블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국전약품은 3% 가까이 하락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국전약품 같은 경우에는 한국 증시가 좋지 않을 때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세계 증시가 빨갛게 물들며 상승 랠리가 나오면은 내일 국전약품은 하락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지금 이렇게 거래가 정지된 게 오히려 다행일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제약과 바이오 종목을 거의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났는데 상승하는 종목이 100종목밖에 안 되고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월말까지 어떻게든 수익을 더 찍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국전약품에 손을 댔습니다. 자, 제가 매수한 매수가는 보시면은 19,000원대하고 그 다음에 21,000원을 돌파했을 때 살짝 매매를 했었죠. 그리고 오늘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양 매수가 들어왔고 장중에 프로그램 매수를 보시면은 장중에는 프로그램 매수는 여러분 별로 안 들어왔어요. 장막판에 투신이 그냥 확 땡긴 거지 이 수급은 장막판에 들어와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서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저한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장 초반에 잠깐 깔짝 매매를 하고 헬스장을 갔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을 올린 다음에 배드민턴을 치러 갑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코다리19 바이러스가 터지기 전에는 배드민턴 운동이 끝난 다음에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5시간 정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코다리19 바이러스 때문에 운동하는 시간에 제한이 생겼고 9월 말이라서 막판에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오늘도 욕심을 버리고 또 헬스장에 운동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운동을 다녀오지 않았다라면은 제가 국전약품을 마지막까지 매매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옛날에 주식하는 전업투자자 모임에 나가니까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무슨 유도부처럼 죄다 살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엔 다 살이 안 쪘었는데 주식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죄다 빅마마처럼 사이즈가 크시더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맹세를 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돈을 적게 벌더라도 자기 관리는 철저히 하자. 저렇게 살찌지 말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쁜 와이프를 만나자. 내 와이프도 나처럼 몸무게가 60kg 이하인 여자를 고르려면은 나부터 살이 찌지 말아야 된다. 이러한 조선시대 같은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솔직히 돈 많이 버는 거라던가 그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먹고 살 만큼만 벌고 그리고 또 주식 농사 말고 자식 잘 키워서 자식 농사나 잘 하고 싶은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자친구도 없죠. 그런데 역시나 운동 시간도 짧고 뛰지를 못하니까 이것 또한 진짜 스트레스를 받네요. 밖에 나가서 그냥 뛰면 되지 하시는 분들은 지금 부산 날씨를 보세요. 계속 비 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올 때는 보통 아파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이걸 반복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깔깔이 같은 옷도 입고 땀을 내기 위해서 여름에도 긴팔에 잠바를 입고 뛰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열심히 안 하게 되는 것 같아. 제가 추석 때 쿠팡 플렉스 알바를 해보면서 여기서도 똑같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거는 하면 돈을 주니까 이거를 그냥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2시간, 3시간 정도 매일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3번 이상은 해볼까? 이런 생각을 지금 진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추석 기간 중에 쿠팡에서 일하면서 이틀 동안 단 한 번도 배송을 완료시킨 적이 없습니다. 20개를 배정받았는데 20개를 배송을 완료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 아이템을 써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카트도 샀거든요. 저 아이템을 쓰니까 제가 처음으로 배송을 모두 완료를 해봤는데 2, 3일 이거 해보니까 살도 쑥 빠지고 되게 만족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어차피 헬스장을 갈 바에 차라리 장 시작하기 전에 돈도 받고 그냥 1-2시간 정도 운동하는 셈 치고 갔다 오면은 좋지 않을까 지금 계속 생각 중입니다.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막판에 이렇게 프로그램 들어오는 거 봤으면은 22,000원 돌파로 생각하고 분명히 때렸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좀 아쉽거든요. 그래도 반대로 헬스장 다녀와서 다행인 종목도 있어요. 자, 넷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마이너스 0.8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참 기괴한 종목입니다. 자, 9월 29일에는 넥슨과 퍼블리싱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장중에 25%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종가는 11%로 마감이 되었어요.
고점에서 잘못 잡았으면은 마이너스 14%였죠.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이렇게 상승했던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했고 오늘은 갑자기 장중에 16%나 급등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넷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상방 VI를 찍었다가 오후에는 하방 VI를 찍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매매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방 VI를 갔던 종목이 하방 VI로 넘어가면은 그때 한번 먹을 구간을 주는 이런 매매법이 있는데 얼마 전에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급락이 나온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도 상방 VI를 찍고 다시 하방 VI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먹을 구간을 잠깐 줬단 말이에요. 근데 넷게임즈는 오후장에 그냥 이렇게 쓱 빠져도 하방 VI 걸린 다음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뭐 하방 VI 걸리면 이거 드디어 낙주구나, 낙폭 과대다 하고 잡았으면은 그냥 손실받겠죠. 이 넷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보다 하락이 나왔을 때가 거래량이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금 다시 상승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보거든요. 물론 위메이드 같은 돌연변이 종목도 있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가 오르다가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급락이 나왔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무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이 주식이 갑자기 또 한 번 급등이 나왔죠. 넷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넥슨 코리아와 온라인 게임 퍼블리싱을 체결한 적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별 뉴스라고 생각이 안 들어서 그런지 이렇게 7%밖에 급등이 안 나왔습니다. 그때도 7% 급등이 나왔는데 종가가 마이너스 4%로 마감이 되었고 이번에는 이렇게 25% 올려놓고 절반 이상을 빼버렸고 항상 이런 쓰레기 같은 무빙을 보여줬죠. 그리고 지금 넷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증시가 올라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간에서 상승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만큼은 시간에서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별 기대가 안 되는데 요즘 주식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상한가를 보내놓고 다시 상한가 왔던 가격까지 다 밑으로 뺐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급등시켜서 다시 원위치로 돌리고 이런 장난질을 하는 종목들이 코스닥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저런 장난질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다시 고점을 돌파하기는 현재로서는 힘들다고 봐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장중에 나온 이 뉴스를 보셨나요? 일본의 차기 총리가 고다 씨가 아니라 기시다 후미오 씨가 당선이 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본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투표로 뽑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뽑는 내각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설문조사에서는 고노다로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지만 실제로는 기시다 씨가 당선이 됐죠. 자, 그런데 이 기시다 후미오라는 후보는 매파적인 후보가 아니라 비둘기파적인 후보입니다. 한국과 상당히 친밀감을 드러낸 후보이기 때문에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에는 악재죠. 자,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5.2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에서 좋은 뉴스가 나왔었죠. 지난 연도 연결 영업이익이 무려 743억 원.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뉴스였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침부터서 마이너스 7%까지 빠졌다가 종가가 5.24%로 마감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일본의 차기 총리가 고노다로 씨가 당선이 됐더라면은 오히려 상승이 나올 수 있었는데 위안부 합의를 이끌었던 기시다 후미오 씨가 당선되면서 오히려 신성통상에는 악재로 작용되었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장이 안 좋으니까 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렸죠. 딜리, 최재형씨 테마주죠. 최재형씨 테마주 딜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갑자기 10시 30분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호가가 지금 막 두껍고 난리 법석을 피우고 있지만 이거는 그냥 험매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여기 호가가 텅텅 비어서 실제로는 매도가 힘든 적이 상당히 많아요. 자, 딜리도 넷게임즈랑 똑같이 10시 30분에 잠깐 올렸다가 그리고 이 뒤로 그냥 쑥 빼버리면서 종가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8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최재형 씨 관련 좋은 뉴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소형주라서 저쪽에다가 그냥 잠깐 수급을 넣어줘서 저렇게 펌핑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최재형 씨 테마주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동시간대 이렇게 7.52%나 급락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런 소형주가 오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흥분하시면 안 돼요. 자,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마이너스 7%였는데 종가는 이렇게 마이너스 8.36% 급락이 나왔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오픈베이스의 프로그램 매수를 보세요. 이거 보면은 주가가 안 오를 수밖에 없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이 프로그램의 매수와 검은 머리 외국인 투자자의 뭘 봅니까? 수급을 보시면은 와, 이거 끝났다. 얘네 평단가가 지금 3,700원이니까 얘는 절대 주가가 빠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이 종목은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가 아무리 들어와도 고점 대비해서 지금 몇 프로가 내렸습니까? 예, 반토막 이상이 났죠. 마이너스 50% 이상 내렸고 여기서 수급이 대량으로 들어왔어도 벌써 고점 대비해서 12%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외국인 투자자가 로스컷, 손절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수급만 보고 주식을 하면 안 돼요. HLB도 보시면은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가 들어왔다고 해도 연일 주가가 하락하고 있죠. HLB는 이 정도인데 HLB 생명과학은 아까 보신 HLB보다 훨씬 더 많이 내리고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런데 수급을 보시면 어머, 외국인이 19,300원에서 대량 매수가 들어왔고 21,950원에서 대량 매수가 들어왔고 19,800원에서도 이렇게 샀네 라고 생각하면은 여기서 주가가 메칸더 V처럼 V자로 올라가면서 고점을 뚫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고점을 다시 뚫으려면은 지금 몇 프로가 올라야 됩니까? 플러스 18% 이상의 상승이 나와야 되고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도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리는 척 했다가 다시 뺐죠. 이번에도 내일 잠깐 장이 좋아서 요 정도 상승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또다시 고점에서 공매도를 치고 빼브리지처럼 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아요. 우린 이걸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미리 봐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이 나와도 고점을 돌파하기보다는 다시 내려가는 거를 생각하는 게 좋다는 걸 알 수 있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늘 보셨나요? 장중에 마이너스 5%까지 빠졌다가 장중에 SK 바이오사이언스에 식약처장이 방문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갑자기 상승 전환이 나왔어요. 뉴스를 자세히 보시면은 식약처장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안동 공장에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가 남아있습니까? 보유해수 물량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200만 주 이상의 보유해수 물량이 남아있죠. 그래서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난번 고점을 돌파하는 거는 솔직히 말도 안 되고 지금 공매도가 매일 100억씩 쳐지고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호가 위에서 주식을 사줘야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좋은 뉴스를 띄우는 이유도 저런 거고 저렇게 하방 지지를 해주면서 여러분들을 꼬시는데 이런 거는 내일 또 약간 반등을 주다가 고점에서 한 번 더 공매도를 치면서 30만원 근처까지 갔다가 또 뺄 가능성을 분명히 생각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내일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리니지 더블에 관한 뉴스가 나올 겁니다. 자, 내일은 리니지 더블에 쇼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뉴스를 띄우면서 내일 NC소프트에 반등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등을 준다고 해도 잠깐 60만원 근처까지 꼬셨다가 또 공매도 치고 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농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장이 안 좋을 때는 신라섬유라던가 양지사 같은 품절주가 움직이지만 이런 종목을 보시면은 잠깐 상승이 났다가 이렇게 바로 급락이 나온 걸 아실 수 있죠. 이게 오늘 넷게임즈처럼 18%나 상승했다가 종가가 2%로 마감이 되었고 얘는 상한가를 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잠깐 장중에 한번 10% 이상 올렸다가 바로 빼버리고 그런 빼브리지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장중에 손절하고 이런 품절주로 절대로 갈아타지 마세요. 매번 장이 안 좋을 때마다 이렇게 10% 이상은 급등이 나와도 결국에는 상한가를 못 말고 빠지는 게 대부분이며 본인이 5% 이상 손절할 경우에는 본인의 본전에 오려면은 다른 종목에서 플러스 8%는 먹어야지 본전에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신라섬유라던가 양지사가 중간에 수익 구간을 줘도 본인은 아까 손절한 그 종목의 가격이 생각나서 익절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결국에는 저렇게 빠질 때까지 익절을 못 하다가 결국에는 손실을 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여러분, 이런 테마주 말고 일반적인 주식들이 내일은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도 약간의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락을 한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에도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어제 이렇게 상한가를 갖고 오늘 이렇게 또 급등이 나온 종목보다는 내일은 그냥 정상적인 종목으로 수급이 유입되고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내일만큼은 오늘 급등이 나왔던 종목을 피하고 일반적인 종목을 매매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의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10월 18일까지 미국은 채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디폴트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지만 이건 지금 미국의 상원과 하원이 예산 합의안에 합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경고문을 날려본 것 뿐입니다. 미국이 그리스처럼 디폴트 위기가 올 가능성은 거의 0%죠. 왜냐하면 미국은 달러, 발행 국가잖아요. 자, 2번 미국의 셧다운을 주의하도록 하죠. 9월 30일까지 미국의 예산 합의안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감행되죠. 셧다운이 시작되면은 증시에 약간의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간 기준으로 9월 30일까지 미국이 예산 합의안에 합의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며 미국 정부가 셧다운을 진행하는가 안 하는가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래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 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인치호님, 김승범님, 채원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승범님은 10,000원이나 후원해 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